정주영이 19살의 고향 강원도 통천을 떠나 서울로 올라올 때 손에 든 것은 소판돈 70원이었습니다. 네, 뉴스에서도 들으셨듯이 정주영 회장은 이 소판돈 70원으로 현대라는 굴지의 기업을 키우는 성공신화의 주인공으로 기억되고 있죠. 그 정주영 회장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기억이 떠오르죠. 사실 최근 친구들은 삼성밖에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기억을 탑은 현대나 네. 이게 늘 강했었던 일화였었고, 또 사실은 오공 청문회장에 나오셔서 온갖 이제 굴욕을 당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약간 센스가 있으셔서 대세가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폭로를 하면서 그게 또 화제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청문회 스타하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때 많이 떴지만, 사실은 어쨌든 정주영 회장의 좀 소탐, 그리고 그의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폭로 같은 경우들이 오공화국의 부정비리를 드러내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기억이 좀 있고요. 근데 정주영 회장하고 사실 제일 유명한 사건은 1998년 6월 16일 석대 소대 반부. 이게 정말 기억적이거든요. 정말 그 장면 엄청 내렸잖아요. 남북 깜찍이 물꼬를 탔었던. 네, 그 서구들이 북한으로 막 가는 거. 그러니까. 트럭에 실려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뭐라 하나, 김대중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를 타개하고 남북관계의 길을 만들어놨던 중요한 사건인데, 정주영 회장 그 이후에 이제 곧 돌아가시죠. 그러고 나서 현대그룹이 지금처럼 이제 많이 나눠지게 되는 걸로 마무리되죠. 그렇죠. 네, 이른바 현대가 왕자의 난으로 불린 경영권 다툼의 결과였는데, 정주영 회장이 타계 1년 전인 2000년에 창업주 정주영 명예회장의 기력이 좀 약해진 시기에 차남인 정몽구, 오남인 정몽헌 이 두 형제가 격돌을 했는데요. 이후에 정몽구 회장은 자동차, 정몽준 회장은 중공업, 정몽헌 회장은 건설, 상선, 금강산 개발 사업, 이렇게 사업을 나눠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아니 이게 왜 왕제의 난이라고 했는지 그때는 어릴 때니까 뉴스를 보면서 그냥 재벌 총수들의 자녀들끼리 다투는 거 했더니, 아니 정몽원 회장이 이미 고인 좀 되시긴 하셨지만 오남이었네. 이게 왜 제가 놀랐냐면 왕자의 난에서 태종 이방원이 오남이거든요. 그 숫자 다 매칭이 되네요. 이남과 오남의 싸움. 약간 이래서 또 이 호사가들이 왕자의 난을 붙였구나. 이제 기자님들 어떤 그런 또 날카로운 키워도 딱 갖다 붙이는 능력이 예전에 아닐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왕자의 유사하잖아요. 난이라고. 그렇죠. 그 이후로부터 이런 일들을 다 왕자의 난으로 부르게 되는 거군요. 그 이후에 하도 여기저기다 왕자의 난을 붙이니까 그 의미가 좀 소실됐으나 가장 좀 어울렸던 건 현대가의 다툼. 이거 좀 유명한 사건이 될 수 있겠고요. 흥미롭네요. 앞으로 삼성과가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보다도 이런 어떤 기업의 재편이 한국 경제나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되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재벌의 죽음은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그 역사와 그 나라의 그 뭐 많은 것들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그 주목을 받게 되고 이렇게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 자료도 준비하셨고요. 다음 주가 더 기대가 됩니다. 저희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일요일에 만나는 용한 역사가 심영원 DJ와 함께하는 타박타박 세계사를 듣고 계십니다. 짧지만 알찬 역사 이야기, 긴 역사, 짧은 이야기.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짤막짤막하게, 하지만 알차게 그 역사를 파고 들어가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잔혹범죄의 역사를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세상은 제가 저걸 말씀드렸죠. 기브앤테이크라고. 제가 뉴스아이 기라든지 여러 곳을 이제 의원님이 부르시면 제가 이제 소장님이라고 부르야 되구나. 소장님 부르시면 제가 이렇게 짝짝짝 갔는데 다 계획이 돼 있던 겁니다, 제가. 덫에 걸렸어요, 제가. 그렇죠. 무조건 제가 가서 이렇게 풍화시방 하는 거 아니고 언젠가 내가 우리 아들 한번 모셔야 되겠다 해서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하니까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시간 내셔서 오셨는데 아주 작가님이 이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좀 행복한데, 4주간 저희가 이제 표창원 소장님과 함께 좀 그 범죄 이야기, 원래 이게 전공이신 거죠? 원래 전공 어떤 거를 주로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방송 전에? 연쇄살인이 가장 주 전공이고요. 그래서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요. 연쇄살인에 대한 연구가
그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확장되어 나가서 이러한 흉악한 범죄가 단지 범죄자 한 명의 독단적인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어떤 패턴이 보이는 거고 시기적 특성이 보이고 하기 때문에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그러면 범죄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인 상황과 배경, 문화, 제도, 관습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범죄 전체로 확산이 되고 범죄의 배경이 된 사회로 확산이 되고 그런 거죠. 그 중에서 범죄 심리학 같은 경우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죠. 그럼요, 당연하죠. 조금 더 폭발적으로 사회도 보고 범인의 심리도 보고 이렇게 같이 가는. 그렇죠. 다시 또 이제 돌아오셔서 주로 그 활동을 또 하고 계시면서 그 정치인의 길을 좀 뒤로 하고. 뒤로가 아니라 완전히 발로 뻥 찼습니다. 요 얘기만 하면 되게 단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단호하게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아, 참 이제 조심할게요. 자, 근데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4대 연쇄 살인범, 뭐 이미지어 저항이란 건데 첫 번째로 좀 오늘 소개해 주시죠. 테드 번디. 헤드 번디. 예. 어떤 사람이죠? 그 범죄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누구나 먼저 떠올릴 인물이고요. 미국의 연쇄살인범인데 알려지기로는 뭐 호남형, 미남형 살인범이다, 인텔리 살인범이다. 인텔 살인범. 예,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쇄살인범과 상당히 달라요. 대학도 처음에 이제 중국어 학과로 진학을 했다가 심리학 학위를 따고 법대를 진학을 하기도 하고요. 정말 엘리트네요. 예, 무수하게 많은 이제 학구열을 보이고 학구적인 학습적인 성취도 많이 이뤘어요. 뭐 좋은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공화당 대통령 후보라든지 주지사 후보 선거 캠프에도 합류해서 상당한 그 선거 마케팅 분야에 인정도 받고 추천도 받고 그랬던 인물인데 이 시대의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거죠. 아니 인생의 경력만 보고 있어서는 전혀 연쇄살인범으로는 상상도 안 되고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 같은데 네. 어떤 사건들을 저지른 거죠? 기본적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74년부터 78년 사이에 4년간에 30명을 연쇄살이한 것은 본인이 인정했어요. 본인이 예. 정말. 그런데 처음부터 인정한 것이 아니라서요. 도대체 몇 명을 더 살해했을지는 여전히 미스테리이고 1989년에 전기의자에서 사형 집행당했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입을 닫고 가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로 몇 명을 더 살해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 최소한 30명인 거죠. 확인된 거. 야, 이거 너무 좀 충격적인 얘기인데. 근데 그러면 이 테드 번디의 범행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인데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드 번디의 외면은 누구나 호감을 가질 만한 그리고 대단히 사회적으로 성공의 길을 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가 저지른 범죄는 보면 도상 위장을 합니다. 팔에 붕대를 감는다든지 팔을 쫄뚱인다든지 해서 여성들의 동정심 유발을 해요. 본인이 다친 척해서 그리고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는 자신의 차량 안으로 여성을 유인을 해서 데려가서 그 범행은 제가 설명드리기 힘들 정도로 잔혹합니다. 그 중에 일부는 시신 일부를 가져와서 떼어내서 자기 냉장고에 넣어놓기도 하고요. 그 시신을 묻어둔 곳에 나중에 찾아가서 계속 이제 은폐하잖아요. 은폐가 진행되는 그 과정마다 시신에 대해서 계속 추가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도저히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멀쩡한 엘리트가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도저히 상상도 못하다 보니까 이후에 테드 번디의 범행이 발견되고 드러난 이후에 범죄 관련 전문가들, 범죄 심리학자들, FBI 정도 완전히 소위 말하는 멘붕에 빠진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살았다. 이런 범죄자의 존재를 우리는 전혀 예상도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사실은 FBI의 BSU, Behavior Science Unit이라고 오늘날 우리가 프로파일링이라고 부르는 그런 학제적 접근을 통해서 범죄자의 행동과 심리를 연구해서 수사 기법을 적용하는 그 시도가 테드 번디 때문에 거의 도입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범죄학의 질적인 발전에 촉매제가 됐다 이렇게 대단히 불행하지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한번 이런 사람이 나오고 나면 일종의 롤모델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이런 연쇄살인의 선구자? 글쎄요, 이렇게 롤모델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뭐 연쇄살인범들이 다른 범죄
범죄자들을 연구해서 하는 경우 극히드물 거든요. 그 경우가 이제 카피시라고 해서 어떤 범죄를 되는데 영화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요. 많이 나오죠. 근데 실제로는 이 살인범죄마다 각자의 내면적 테드 번지도 마찬가지예요. 겉은 그렇게 멀쩡했지만 속으로는 사실은 자기 출생의 비밀.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숨기고 감췄어요, 어머니가. 그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아들로 입양을 시켰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예, 그러면서 엄마는 실제 엄마인데 누나로. 근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잘하다가 자기 사촌이 출생증명서 어디서 가져와서 보여주지. 야, 너 임마, 실제 너네 아빠가 할아버지야. 이러면서 그 영어로 베스타르트라고 하죠. 후회 자식, 아버지 없는 자식. 이런 욕으로 막 지금 충격을 받으면서 엇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의 이제 진실을,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끝까지 갖게 되고요. 혹자는 할아버지가 실제 아빠다. 즉 할아버지가 자기의 딸이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죠. 아직까지 진실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테드 번디의 그 자신의 존재 의무와 정체성을 뒤흔들지 않았을까. 그것이 결국 여성에 대한 혐오로 나아가고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그 용서를 못하는 그 심리가 다른 여성에 대한 성폭행과 살인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사고적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죠. 사실은 부모에 대한 원망, 어머니와의 갈등은 참 흔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할 수 있지. 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살인자가 되는 것까지 안 하는 데는 또 어떤 다른 요인 같은 건 요인이 당연히 많은데요. 그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 지금 어떤 연구를 범죄 심리학에서 하냐면요. 어머니가 임신을 하고 수태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 태아가 생기는 그 순간부터 출산할 때까지의 어머니가 받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출산 이후에 영유아기에 받는 스트레스. 그 이후에 나를 알아듣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받는 학대라든지 방임이라든지 주변으로부터의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들이 생애 주기 동안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사이 변수가 다양하고 많겠어요. 똑같아 보이는 학년이라도 형제라도 쌍둥이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방식은 너무 다르거든요. 아직까지는 정확한 왜 유사한 어머니에 대한 불만, 부모에 대한 불만 또는 뭐 학대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연쇄살인범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모범적 시민이 되는지 그 비밀을 아직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물어봤는데 시간이 다 되세요. 그래 벌써요? 네,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 짓고 네. 좀 저희가 3번 더 만날 거거든요. 아 그런가요?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차량 유지 관리 걱정은 그만. 렉서스가 법인 전용 프로그램인 오토케어 리스를 선보입니다. 월 이용료 만원, 번거로웠던 차량 관리 걱정은 덜, 비즈니스의 품격은 더하는 앞선 비즈니스 라이프의 기준, 렉서스 오토케어 리스. 렉서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SK가스가 LPG 1톤 트럭 기사님들을 응원합니다. 장민호입니다. 미국 위생협회 인증을 받아 물까지 깨끗한 보일러는 대성 SSS 보일러예요. 대성 SSS 친환경 보일러. 가스비 절약을 넘어 깨끗한 물까지 대성 SSS 보일러. 가스비도 깨끗하게. 안녕하세요. 김용철입니다. 저는 광동 침야만으로 지친 몸을 깨웁니다. 까다롭게 구른 귀한 침향의 목욕, 그리고 국산 원료 13종까지. 침향도 광동이 만들면 다릅니다. 당신도 깨어나십시오. 광동 침향. 언택트 디지털 유계. 당신의 기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의 앞선 기술과 기업 통신 서비스의 전문성으로 당신의 기업에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열어드리겠습니다. Digital Transformation Partner, KT Enterprise. 1947년부터 최근에 그 프랑스 혁명에 대한 최신의 연구 경향이라고 하죠. 그전처럼 말한 것처럼 이렇게 격변적인 어떤 그 단절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혁명의 어떤 그 의미를 좀 축소하는 연구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유일하게 그 혁명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사건으로
남은 사건을 들자면 이 러시아 혁명을 들 수가 있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사회가 완전 격변을 일으켰다. 예,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예.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항상 헷갈렸던 게 예. 혁명은 1917년인데 Kinip? 1905년 즈음에 그 유명한 피 일요일 사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Kinip 안 좋아하는 거? 또 어떤 분들 어떤 책에서 막 요새 피 일요일 사건을 혁명처럼 막 쓰시는 글도 제가 봤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예. 알아요? 좀 상관이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1905년이니까 예, 러시아 제국이 그 일본과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였죠. 러일 전쟁. 예, 그리고 일본에게 그 불리한 상황, 전세도 밀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체제가 흔들리게 되는데요. 이때 그 피에이로 사건이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노동자들이 너무나도 이제 고생스러운 생활을 하니까 그 황제, 짜르라고 하죠. 황제에게 우리 실상을 알려주면은 우리의 고충을 알아줄 것이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서 가족과 손을 잡고 평화시위로. 그냥 거의 청원. 예, 그래서 이제 그 겨울궁전이라고 하죠. 요즘에 예르미타시 박물관 그 자리에 가서 이제 그 청원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그 황실 경비대가 그 발포로 무자비하게 총격을 가해서 최소한 200명이 죽었습니다. 현장에서. 예, 근데 이 사건은 이제 피레이 일요일 사건이라고 하고 일어났을 때가 1905년 1월 8개월인데요. 이 사건이 어떤 계기가 됐냐면 그전까지 러시아 농민들 그 시기에 그 러시아 노동자라는 사람들도 사실은 불과 몇 년 전에는지 최소한 어릴 때에서 채용 생활을 했죠. 농민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농민의 신성이 뭐냐면 지지론으로 나타나는데 그 짜르가 황제가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해서 농민을 배웠거든요. 근데 그 주위에 있는 간신배들이 이 황제의 총기를 휘어서 국민들의 실상을 모르고 알아지 못하고 당연히 조선한 사람들이 하시니까 제가 국민의 사회가 그래서 이제 그 동영상. 지주랑 관심도 나쁜 분들인데 이란네 국tik. 이분한테 그 어떻게? 청문하면 문제가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기대가 있는데 구두. 국민이 그대로 도시의 노동자에게도 건대서 비슷한 그 신선을 어떤 거? 그런 선상에서 이제 편지를 전해드려서 실상을 알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황제가 망가지지 않고 황실 경비대가 같이 결정국을 하면서 무수한 사람이 죽고 다치고 이때 이제 러시아 민족이 해탈해서 황제를 살려면 안 됩니다. 저 밉살스러운 지주나 자본가들과 홍태 좀 벌려줘.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이 왜 안 찾아? 물론 1년 뒤에 실패. 따라요? 역사를 지내놓고 돌이켜보면 1917년에 일어났던 사건을 미리 한번 연습해요. 그래서 이제 패션쇼에서 리허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학자들이라든지 국회의가들이 1905년 피해 일요일 사건, 1905년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총예행이었습니다. 총 리허설이다. 이런 식의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이 혁명이 두 번 일어났어요. 정확히 2월 혁명, 10월 혁명. 예전에 막 러시아를 3월, 11월 동안 일어났는데 그럼 결국은 일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닌이 있었던 10월 혁명 전에 있었던 2월 혁명부터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그 직접적인 힘은 1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2월 혁명 때. 예, 뭐 1차 세계대전을 그 중요한 요인으로 보면서요. 이게 그래서 배경이 되는 어떤 바탕이 마련이 되고 여기에 어떤 인간의 의지, 순간순간의 판단, 변곡점에서 사람들의 하는 행동이 겹치면서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분출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1917년 혁명, 왜 망명해? 2월 혁명, 전체적인 무너지는 혁명의 원인은 가장 중요한 원인, 내지는 직접적인 원인, 아니면 필요 충분 조건 아닐지라도 필요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은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혁명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일반인들은 그냥 레닌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2월 혁명 때부터 레닌의 10월 혁명이 성공되기 사이엔 계렌스키라는 이름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예, 케렌스키. 뭔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예. 이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그 러시아를 통치했던 황제들이 로마노프, 그렇죠. 300년 동안 지속되다가 결국 1914년에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의 조각을 이기고 1917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권력은 여기가 큰 권력이잖아요. 그 전체적인 무너진 상태에서 자유주의 세력, 그러니까 지식인이라든지 아니면 자본가 이런 그 의회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농민이나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력이 쉽게 말하면 소비에트인데요. 이 소비에트의 두 권력이 양립한 것이죠. 이게 권력이라는 것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혁명이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무너진 상태에서 아주 그 예외적인 상황에서 권력의 부심이 뛰어납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이제 인권 변호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체제의 모순에 저항해서 그 민중의 권익을 증진시키려고 했던 활동을 했던 사람. 그런 의미에서 이 자유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내단들이 약간 그 의회와 소비에트가 같이 갔을 때 왜안 보여? 그래서 이제 그런 여기 나면 그 상황에서 그 선택을 받아서 임시정부, 러시아 임시정부의 최고 수반이 되고 그 사이 기간에 러시아의 국정원이 되는 상태. 근데 결국 이제 시간이 너무 안 가봐. 제가 그런 걸 못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소비에트가 미국 세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너무 그렇죠.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유주의 세력은 서구에 있었던 의회 민주주의를 그대로 뻗어도 먹어요? 러시아에 이식하려고 엄마. 러시아로 표현하죠. 일반 노동자, 서민, 농민들은 이것에서 벗어나 사실은 그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은 혁명을 겪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이 러시아 혁명이라죠. 더 큰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주 식상한 표현이 됐지만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 표현을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내 문자 그대로. 예, 그러니까 민중이 그 자기의 대표자를 뽑아서 이익을 뭐 증진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일반 민중이 권력을 행사하는 체제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죠. 내지는 그런 사람들이 더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시정부, 자유주의 세력이 힘이 저는 여기다 버려. 사회주의 세력, 즉 소비에트 힘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 케레스키 정권의 성립 요건은 양 그 권력의 그 균형 상태여야 되는 것인데 한쪽이 무너지고 한쪽이 자라나면서 결국 그 케레스키는 기우뚱하다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를 메우고 사실 그 당시 표현으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권력이 땅바닥에 굴러다닌다. 권력이 땅바닥에 굴러다닌다? 그 죽는 사람이 인정하는데 그 죽는 사람이 바로 이제 흔히 말하는 볼셰비크. 그게 궁금한 게 항상 러시아 경우가 그렇게 흘러가다가 볼셰비크가 또 나왔거든요. 볼셰비크가 정확히 뭐냐면 모르는 거 다 인정되어 있잖아요. 사실 뭐이 볼셰비키와 메시아틱의 차이가 무엇이냐 저한테 어떤 사람인데 설명하려면 또 그래서 한 시간이 말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에서 말하는 자본주의화 과정을 여기서 각국의 사회주의 정당이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 사회주의 정당이 공통적으로 채택이 된 명칭이 사회민주당. 지금 독일의 사회민주당, 에스테데 3인당. 그래서 프랑스의 사회민주당이고 독일의 사회민주당인데 러시아에서 사회민주당이 생깁니다. 그 사회민주당 내에서 쉽게 말하면은 그 정파가 있고 상대적으로 온건한 정파가 있고 똑같이 그 사회주의를 추구하지만 온건한 방식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메이저. 그 편중의 방식. 권력을 더 빨리 더 폭넓게 일으키려고 한다는 볼셰비키. 그리고 그 볼셰비키의 최고 지도자가 레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비율로 보더라도 볼셰비키가 더 많았던 건 맞네요. 비율로
모든 행사 그렇지만 이 그침판은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보통 뭐 다섯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안에서 이 노선 투쟁이 벌어지게 될 때 각종 이제 이슈를 가지고 쟁점을 가지고 대립을 했는데 한 번 그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그 안건에서만 이 레닌의 정파가 그 다수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이 다수파, 러시아말로 그 볼시비키라는 것이고 멘셰비키는 소수파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그 상황에서는 항상 멘셰비키가 다수파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용어란 것이 한번 이제 정해지면은 7시 22분. 상황과 상관없이 굳어지긴 하는 거죠. 7:20. 이 얘기가 또 자연스럽게 또 선생님께서 레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볼셰비키 최고 지도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레닌은 어떤 사람인가요? 레닌은 일단 출신부터 말하면 중산층, 귀족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 민중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본인은 좀 부르주하네요. 예, 아버지가 그 교직에 머무다본 중간 내지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그 고등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있었죠. 또 레닌 자체가 머리가 영리해서 우리나라로 치자면 서울대학교 법대에 들어가요. 완전 예, 랜드였군요. 그리고 변호사가 되죠. 그런데 그 집안에 그 사정이 있는데 이 레닌이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형이 그 전형적인 러시아의 그 나로드리 인민주의자. 그래서 이제 그 엔지니어 출신인데 그 황제가 그 러시아 갖고 있는 모순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암사를 시도합니다. 아 본인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일개 엔지니어지만 예. 암살 단원이 된 거네요? 예예. 그래서 그 음모가 그 발각이 돼서 결국 그 교수형 당해서 목숨을 잃거든요. 그런 집안의 그 출신이 바로 레닌이었고 또 하나 레닌도 사실은 뭐 1980년대 대학생들은 다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어떤 그 경험이 있을 텐데 당시 그 러시아 대학생들도 어쨌든 간에 그 시위를 많이 벌였는데 기본적으로 운동권이구나. 교내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아무 여보. 의미 없이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경찰에게 주동자로 레닌이? 잡혀서 예, 이제 퇴학 조치를 받았죠. 진짜 오래겠네. 예. 그러면서 그 이른바 이제 제도권을 떠나서 공부를 해서 이제 변호사로 개업을 하지만 집안의 어떤 그런 뭐랄까 사정도 있고 나름대로의 정의감도 있고 러시아를 더 발전시키려고 하면 현체자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른바 혁명운동에 뛰어듭니다. 이런 어떤 남다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긴 세월 동안 한 정파를 이끌고 결국은 혁명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아 오랫동안 그 볼셰비키 지도자 노릇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러시아 안에서 그 전쟁에 맞서 싸우다가 결국 이제 체포돼서 고생을 하고 결국 이제 해외 망명을 해서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나중에 스위스에 가서 장기간의 해외 망명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러시아 국내의 그 볼셰비키 정파를 이끄는 거예요. 밖에서? 예. 근데 그중 가능했던 것이 요즘 뭐 그런 말 많지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라든지 SNS 통치? SNS를 통해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제 어떤 운동을 이끌어 나간다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SNS가 없었죠. 그러니까. 근데 SNS와 역할하는 매체가 있습니다. 신문 바로 같은 거? 신문입니다. 신문을 발행해서 그 신문에서는 이제 볼시비키나 레닌의 입장을 반영하는 기사를 쓰겠죠. 또 그 신문을 러시아로 들여보내면 그 신문을 읽고 동의하는 젊은이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 신문을 통해서 이 정파의 어떤 강령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혁명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들어봤을 듯한 이름이지만 그 신문의 이름이 바로 며칠 몇 분이? 이스크라. 몇 분 나와야 돼? 40분 동안? 그 푸시킨의 40분, 그 시에서 40분 정도? 큰 불은 함정 우리 불꽃을 튄다 도착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러시아 말은 이스크라란 말이 아니 그 마트에 도착해. 그러니까 지금은 40분? 미약한 정파이지만 모든 관계를 아니 불태우는 여기는 대화제로 우리 차 성장하는 다니잖아요. 그 첫걸음이 바로 이 40분 있다. 이걸 위해서 나야 돼? 이스크라라고 40분 정도에 아니 듣다 보니까 네. 벌써 일부러 마치신 게 다 돼가는데 예. 이거 하나만 좀 선생님 45분 정도?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그 스위스에 있다가
러시아가 무너지니까 독일의 뭐 후원을 받아서 무슨 밀봉 열차 타고 들어왔다 이 얘기 제가 들어봤던 적이 있는데 예. 무슨 독일과 밀약이 있던 거야 아니면 그냥 독일에서 쟤를 보내는 게 저 러시아를 더 무능하게 만드는 어떤 그게 낫겠다 이런 어떤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제1차 세계대전을 바라보는 각국 사회주의자들 입장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전에 각국의 사회주의자들은 그러니까 프랑스의 사회민주당, 독일의 사회민주당 세계대전은 결국 지배계급 안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그 노동자와 농민이 여기에 끼어들어서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에 반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겠다고 서로 약속을 해요. 근데 실제 전쟁이 터지니까 프랑스 사회민주당 지도자들은 독일에 맞서서 프랑스를 지켜야 한다고 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그리고 독일 사회민주당은 또 마찬가지로 저 영국과 프랑스의 어떤 그 패권에 맞서서 독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에 찬성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죠. 여기에 가장 분노했던 인물이 바로 레닌입니다. 어떻게 사회주의자로서 제국주의 전쟁에 찬동하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스위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전쟁에 찬동하지 않겠다. 자기가 자기가 러시아에서 권력을 잡으면 혁명에 성공해서 권력을 잡으면 맨 먼저 하는 일이 전쟁을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러시아가 전쟁에서 빠져나오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아예 공공연하게 그런 공언하고 다니는 그것이 바로 이제 당시 사회주의의 본분이라고 레닌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 전쟁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난점이 서쪽에서는 영국, 프랑스와 상대해야 되는 것이고 동쪽에서는 러시아 제국과 상대해야 되는 것이죠. 전선이 두 개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한쪽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러시아 전쟁이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 스위스의 전쟁 반대를 강조해온 레닌이 있어요. 굉장히 개혁적인 정치가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개혁적인 정치인인데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분이 그러니까 새로 전단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소 전단에서 그 전단 자체는 무려 8개의 전단이 그러니까 자민당하고 공산당 뺀 모든 전단이 연립해가지고 만든 정권이었어요. 야, 그것도 진짜 의원 내각제의 좀 어떤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일어날 수는 있다는 거죠. 8개의 군소정당을 묶어서 총리해댔던 당연히 그 제1당은 자민당이었어요.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이 정권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고 그때 이 오자와 이치로가 사실상 뭐 그 킹메이커 역할이었는데 근데 이 호소카를 지목한 이유는 그러니까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세우면 국민적 그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전국 시대 때부터 내려온 사무라이의 피와 뭐 메이지 천황 때부터 내려온 어떤 그 후작의 피 뭐 이런 거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거만 나온 얘기죠. 근데 이 정권이 내세운 거는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다 그런 시기였으니까. 근데 정치 개혁으로 이루어진 것이 소선거구 제도였어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소선거구제가 됐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자민당의 부활이잖아요. 뭐 지금 봐서는 그렇게 된 거예요. 되게 황당하다. 네, 그때는 근데 이거야말로 2단 정권 양당제. 그렇죠. 그게 도대가 되는 것이고 자주는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가능해지는 그런 개혁이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좀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정치 개혁 법제도를 바꾸고 난 다음에는 비교적으로 단기간에 끝나버렸어요. 금세 사라졌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오자와 이치로가 만들었던 그 자민당 분열을 하고 난 다음에 만들었던 전당이 또 정권을 가지게 됐는데 이거는 좀 소수 여당이 돼가지고 이것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자민당이 부활한 거예요. 근데 사실 아까 저기 3인당 사회당이 또 나중에 또 3인당으로 바뀌는데 또 어쨌든 이 무라야마 씨 있잖아요. 이 일본 사회당이죠 원래. 1995년에 어찌됐건 조선 식민 지배에 대한 좀 그래도 포괄적인 사죄를 했던 그 총리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때 그러니까 총리가 그랬지만 총리는 그분이었지만 사실 이때는 자민당하고의 연립 정권이었어요. 이것도 참 재밌는 건데 뭐냐면 그 55년 체제라는 거는 자민당하고 사회당하고가 대립 구조에 있는 거죠. 그렇죠. 자민당이 주도하되